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나라가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엄하게 눈을 감는 사람도 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함을 삼키며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억울함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목격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가난 속에서 맞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숨을 거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평생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온 집에서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를 죽이다가 떠난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집은 등기부 등본상으로 이미 자식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만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사람은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 그 따뜻함과 배려, 명절마다 찾아오는 발걸음, 식탁에서 나누는 웃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집문서를 자식 앞에 내밀었을 때 그 온기가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잔인하다는 걸 압니다. 제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았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너무 늦게 던진 사람들의 마지막을 너무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불편함은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효도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더 사이좋게 지내는 법도 손주들에게 더 사랑받는 법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거나 혹은 가까이서 지켜본 실제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 너무나 깊이,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지킬 마지막 방패까지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50대 혹은 60대라면 부탁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그분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아직 결말이 쓰이지 않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조직에 몸담았고 퇴직 후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슬하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이 빠듯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친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날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기 때문이라고, 그때는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 친구가 늘 앉던 자리에 화분이 놓였습니다. 주방 찬장이 정리되었고, 그가 50년간 써오던 낡은 찻잔은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 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나는 손님처럼 살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손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입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아들의 것이었고, 아들의 집은 곧 며느리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법률도 어떤 도덕도 그 친구가 그 공간에서 예전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바뀌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다시 그어진 것입니다. 반년이 지날 무렵 그 친구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밥 먹는 시간이 어색하다고,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은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내 집인데 눈치가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집은 이미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 간격이 그를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스스로가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어도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며느리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그 공간 안에서의 권력 관계는 필연적으로 재편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소유한 공간 안에서 타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집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원리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비록 자신이 사주었거나 넘겨준 집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는 이미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주지 말 걸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고. 다만 조금 더 영리하게 줄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게 후회된다고. 그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재산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그 방패만은 어떻게 줄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어야 합니다.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이 배우는 것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입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하고 그 거리를 지킬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거리를 지킬 힘도 함께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강의를 하던 시절 제 강의실을 찾아온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처음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이는 78이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딸에게 집을 넘길 때 작성된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이라는 단어가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딸은 결혼 후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사위는 사업을 하다 몇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 혼자 있는 것도 걱정되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 그녀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망설임 없이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딸한테 갈 집인데 지금 넘겨주고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이 집은 엄마 집이야. 평생 그 약속은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공증도 없었고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었으니까요. 핏줄을 나눈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처음 2, 3년은 괜찮았습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을 돌보고 작은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 사업이 또다시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채고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위가 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딸이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며칠 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다른 데 계실 수 있어요? 잠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온 후 딸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전화가 줄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증여는 완료되었고 부두 약속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날 상담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늪이
자신이 거리에 나온 현실을 바꾸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딸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딸은 아마도 진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극도의 압박 속에서 자신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빚이 쌓이고 생존의 공포가 밀려오고 남편의 압력이 거세질 때 그 딸의 내면에서는 모순된 두 가지 사랑이 충돌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그 충돌에서 본능이 이겼을 때 법은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105년의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문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특히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안전망일 때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은 계약서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계약서는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애초에 그 선택지 자체를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법적으로, 그것이 제가 그 여성을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되새긴 교훈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삶은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앞서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두 경우는 며느리가 문제였거나 사이가 문제였거나 혹은 법적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그러나 우리 집은 다르다고, 우리 아이들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집을 넘겨주면 끝까지 잘 모실 것이라고, 저는 그 믿음을 함부로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자식의 형편이 바뀌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자신의 것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가 가진 것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나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70 중반이 되던 해 큰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넘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살아있는 동안 직접 정리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아들이 자신을 끝까지 부양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진심이었고 큰아들의 약속도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믿음이 현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생활비를 챙겨주었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 노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자식 복이 있다고, 큰아들이 극진히 모신다고.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큰아들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졌고 거래처가 끊겼으며 대출이 쌓였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졌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였고 나중에는 그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 노인이 제게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힘든 거 알아요. 내가 짐이 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이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 눈빛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이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선함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압박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타인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타인이 아무리 소중한 부모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인격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감사함이 의리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충분히 베풀면 자식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끝까지 돌볼 것이라고.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다른 것을 봅니다. 감사함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감정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나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 구조 안에서 나의 존재가 부담이 아닌 존재로 설정되어 있느냐? 그것이 감사함보다 더 오래가는 안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자식의 집에 눌러앉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 자식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강,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은 자식의 형편이 나빠지더라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됩니다.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랑도 지속됩니다. 그 노인은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국가가 드리는 작은 지원으로 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을 안 줬더라면 이런 신세는 안 됐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인 줄 알았으니까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도 지키지 못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산은 효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존엄을 보장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식의 형편이 나빠져도 서로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지막 안전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은 넉넉히 주십시오. 그러나 재산은 자신이 서 있을 땅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가장 오래 망설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나쁜 자식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사랑을 너무 깊이 믿었고 그 믿음 앞에서 한 번도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제가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 위였으니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딸을 통해 제게 전해졌는데 그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것이 일부는 제 오빠 때문이지만 일부는 저희 모두가 막지 못한 탓이라고.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혼자 그 집을 지키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했는데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한번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살려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절박함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는 공증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문서 하나는 남겨두라고 권유했을 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무슨 계약서야? 그런 것 따지면 자식 가슴에 상처만 주지. 그리고 그는 등기 이전에 서명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불어났고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합법적으로 아들의 소유였고 아들은 합법적으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구두 약속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삿날 그는 짐을 싸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딸이 전했습니다. 다만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고 그 눈빛을 딸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악인으로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들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빚더미 속에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평소에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합니다. 선한 사람도 효도를 다짐한 자식도 생존 앞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법적 장치는 자식을 불신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자식이 극한의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애초에
그 가능성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그 아버지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도 지켰을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팔아버린 자식이라는 죄책감으로부터 저는 이것을 방파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방파제는 바다를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롭더라도 폭풍이 오면 그 힘을 막아낼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깊고 진실하더라도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사랑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방파제가 없는 항구는 아무리 평온한 날에도 위험합니다. 단지 그 위험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자식에게 재산을 넘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줄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주십시오. 거주권을 명문화하십시오. 공정을 받으십시오. 조건부 정려 계약을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법률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전해준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자식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게 더 큰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이 네 번째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믿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조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 분은 평생 모은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기고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다 떠났습니다. 한 분은 딸의 눈물을 믿고 구두 약속만 남긴 채 집을 넘겼다가 법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재산을 주면 효도가 따라올 것이라 믿었지만 자식의 형편이 나빠지는 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고 그 사랑이 결국 자신과 자식 모두를 상처 입혔습니다. 이 내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불운한 상황도 아닙니다. 공통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 분 모두 자신의 존엄을 지킬 마지막 토대를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사랑도 어떤 약속도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그토록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이 사랑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서 있을 땅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땅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떠돌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자식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어도 관계가 어떻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토대. 이 요새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저는 돈을 사랑보다 높이 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굴욕을 막아줍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안전망.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관계 안에서도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 자식은 조심스럽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사랑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모르는 이상은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관계 안의 거리입니다. 저는 앞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 자식과 한 지붕 아래 살아야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때로는 서로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원인이 됩니다. 가까울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거부가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를 오래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자식의 집에 들어가 살지 마십시오. 자식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과 일상을 만드십시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남이 반갑기 때문에 사랑이 지속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몸의 독립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 걷습니다. 오래 걷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걷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세상에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가 흔들립니다. 경제적 기반을 잃으면 거리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거리를 잃으면 관계가 압박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경제도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세 기둥이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식이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위대한 철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지 않고는 가정을 다스릴 수 없고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는 세상에 나설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족도 지키지 못한다고. 내면의 요새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도 변합니다. 형편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 중심이 내면의 요새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자신이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토대, 그것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50이 되던 해 인간이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면 더 이상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믿되 구조를 믿지 마십시오. 사랑을 주되 자신의 토대는 지키십시오. 가까이 하되 거리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요새가 단단할수록 사랑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선택으로 주고받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른 봄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이 몸이 아직도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아침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네 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앗아간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분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막 자식에게 집을 넘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미 넘겨주고 난 후 마음이 불편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망설임, 그 불편함, 그 작은 두려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선택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토대만큼은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집이든 예금이든 혹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무언가든 그것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며 어떤 아침에도 스스로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깊이 넉넉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온전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건네는 사랑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결국 무겁게 만듭니다. 반면 스스로 두 발로 서서 건네는 사랑은 가볍고 자유롭고 오래갑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깨달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이 되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 과정은 쓸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가장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끝에 남는 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엄한 노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허락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노년,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녁,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이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찻잔으로 자신의 속도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배우고 그리고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흐름의 끝까지 얼마나 자신답게 걸어왔느냐입니다. 자신답게 산 사람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은 마지막이야말로 제가 105년을 살며 꿈꾸어온 가장 아름다운 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무게가 아닌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창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한 아직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까지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의 찻잔으로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